우리 인간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서 정말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분업과 협업이라는 시스템을 찾아냈죠. 힘을 합치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고요.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분업과 협업의 시스템에 효율성이라는 엔진을 달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그 분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겠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병뚜껑 이론처럼 그 분야에서는 맞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정말이지 5만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 전문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만 알고 그 분야의 효율성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문가의 효율성이 결국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을 부품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무식해졌어요. 그리고 이 선량한 무지가 부분 최적화라는 오류를 낳고요. 결국 자신의 인생도 우리의 사회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알던 박사들은요, 모르는 게 없다는 그 박학다식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만 봐도 이 학문의 아버지라는 닉네임답게 철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물리학, 생물학 등 모든 분야를 개척하고 지식을 분리하지 않은 채 전체의 시스템을 하나의 틀로 보려고 했었죠.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술과 과학을 통일시켜서 작품 활동을 했어요. 화가이면서도 조각가이기도 했고 또 건축도 다루고 음악가이기도 했으며 과학, 기술, 발명, 해부학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자연의 모든 원리를 탐구했죠.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또 어떤가요? 예술과 신학을 통일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각, 회화, 건축, 시 같은 것에 능통했었죠. 인체를 통해서 신의 완벽한 창조 원리를 구현하려던 생각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실 그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학부에 다닐 때 연세가 80이 넘은 그 심장과 대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은 청진기 하나로 심전도 검사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걸 찾아내시기도 하던 분인데 이 양반이 단순하게 심장만 잘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전과를 다 유기적으로 관찰하고 치료를 하셨죠. 그리고 이게 사실 본질인 거예요. 인간의 눈을 보면서 단순하게 눈만 관찰하고 다룬다는 게 말이 되질 않는 거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어느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생각이 나네요. 소위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융상품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 대가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상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이 금융업에 수학자들이 영입이 되면서 금융은 그저 숫자로 파악하는 일이 돼버렸죠. 거기에 과학자들까지 유입이 되면서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볼 땐 완벽합니다. 절대 망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경기 침체라는 불확실성이 터지면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제어를 할 수 없게 되자 그토록 수학적으로 그리고 공학적으로 완벽한 파생상품은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를 몰락시킨 셈이라는 거예요. 안과 수술 전문가가 눈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해서 환자의 시력이 좋아졌는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게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침을 처음 배울 때 그 침사부님께 들었던 첫 말씀이 야, 저놈이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도 모르고 침을 찌르면 어쩌자는 거였어요. 결국 누군가를 내가 터치한다는 일은 그 사람의 생로병사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는 그 황당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공부 중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에 빠진 우리들은 이 선량한 무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대화 훈련으로 가져오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우리들의 대화가 공허해지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서로가 자기가 아는 말만 떠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 알아듣거나 말거나 자기 말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방식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는 거고요. 요즘 그 말 많고 탈 많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경우만 한번 볼까요? 명분은 좋아요. 바다가 있는 부산에 해수부가 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 현장을 파악하기에도 좋고 분명히 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왜 인천은 안 될까요? 또 서해시대 미래를 보고 평택으로 가는 건 왜 안 될까요? 굳이 부산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왜 세종시의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대규모의 관건 선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광주 데이터 센터 유치 실패도 같은 원리로 제겐 보여요. AI와 데이터 센터가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니까 그 도시의 규모와 역량을 살펴보지도 않고 또 데이터 센터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같은 근본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다가 결국엔 해남에게 뺏겼죠. 광주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요. 광주 시민들은 다 죽었어 하고 곡소리가 났을 겁니다. 일단은 부지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전기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냉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지으려고 했었던 그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는 하루에 광주 시민들의 물을 다 소비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선 그 선량한 무지란 이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들의 일상 대화로 가지고 와도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더 그렇겠죠. 저 말을 왜 하는지, 저 주장이 왜 필요한지 그들끼리는 당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전혀 모를 외계인의 언어가 돼버리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전문가의 함정을 회사로 가져가서 이야기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재무회계 담당 이사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회사는 재무 안정성 극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연구개발 투자는 돈도 안 되고 표도 안 난다면서 뒤로 물려나게 되니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의 긴 미래를 보면 망해가는 회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원리로 마케팅과 영업이사가 대표 자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 극대화가 최고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요. 단기 매출 목표 달성에 매달리겠죠. 그럼 이 회사는 시스템 과부하에 걸려서 생산 라인이 다 죽어버리고 품질관리 소홀로 결국 브랜드의 가치는 떨어질 게 뻔합니다. 생산이나 R&D 이사가 대표로 가면 품질과 기술에 매달릴 게 또 뻔합니다. 좋은 제품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최상의 재고들만 창고에 쌓이게 될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에 최적화라는 이름의 시스템 사고는 이미 현장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길을 찾고 있죠. 그러나 기업이나 회사가 이렇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전체를 놓치지 않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사의 대표나 CEO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CEO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땐 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 그런가요? 대학 역시도 수없이 많은 분과들의 집합체이고요.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종교의 영역, 이 CEO의 영역은 어디서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신앙단체들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 꿈 같은 일입니다. 자신들만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내려놓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에 인생학교를 만들었지 말입니다. 저희 인생학교 듣기 말하기 훈련은 바로 이런 우리 사회의 병폐들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역시 듣기 말하기 100일 프로젝트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된 이 선량한 무지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정말 꿈도 못 꾸고 살아갑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이죠.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행복해지는 과정에서 피부 관리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명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대화가 재밌고 즐겁다면요. 따로 피부 관리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화사하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걸요. 이 삶의 스타일을 확 바꿔버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관리가 용이해지죠.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서 우리들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꿈을 꾸게 되면요. 미래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전문가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투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원론가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의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신만 아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가 떠오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